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 사람들의 돈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기름의 5통 중 한 통이 지나가는 좁은 물길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은 무조건 오른다. 이건 100년 넘게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상식이었죠. 그런데 2026년 봄, 그 상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왜 이번에는 금마저 떨어졌을까요? 3월,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며칠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채권도 마지막 도피처라 믿었던 금까지 함께 곤두박질 쳤죠.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이 모든 자산을 하나로 묶어버린 이 동시 추락의 원인,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의 마지막 날, 세계는 아직 평범했습니다. 서울 증권가의 전광판에는 초록색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뉴욕의 트레이더들은 커피를 마시며 다음 분기 실적을 점치고 있었죠. 그런데 3월 첫째 주, 뉴스 속보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군사 충돌이 터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닷길이 막히자 기름값이 하루 만에 10%씩 치솟기 시작했죠.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관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절반도 안 되는 폭의 바다인데 이곳을 매일 수십 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이 물길 하나가 틀어막히면 중동의 기름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차의 기름값부터 난방비, 택배 요금까지 전부 이 좁은 해협에 매달려 있는 셈이죠. 기름값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비가 뜁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라면 한 봉지, 택배로 받는 옷 한 벌의 가격이 전부 올라가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돈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나고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뛴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한 가지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값은 반드시 오른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수천 년간 가치를 지켜온 금으로 달려갑니다. 종이 위에 찍힌 숫자인 화폐와 달리 금은 녹이든 깎든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1929년 대공황 때도,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추게 했을 때도 금은 어김없이 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2026년 3월의 그래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름값 곡선만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바로 옆에 금값 곡선은 주식 그래프와 나란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흔들렸습니다. 마치 시장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무너지는 풍경이었죠.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바로 느꼈을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받쳐주고 채권마저 흔들리면 금이 버텨주는 것. 이것이 지난 100년간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자산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여러 곳에 나눠 담으면 안전하다. 이른바 분산 투자의 논리였죠.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라는 그 유명한 격언이 바로 이 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한순간에 무력해졌습니다. 금도, 주식도, 채권도, 코인도 전부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바구니를 아무리 나눠봐야 바구니 자체가 전부 불타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피난처가 사라진 세상, 이것이 2020년 3월이 우리에게 던진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 추락의 실마리는 의외로 100년 전 뉴욕의 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1929년 가을 뉴욕 월스트리트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부터 은퇴한 교사까지 거리의 모든 사람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당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0년 가까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보급되고 라디오가 집집마다 놓이고 백화점에는 물건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요가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풍요의 밑바닥에 빚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100달러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900달러를 빌려 1000달러치 주식을 사는 시기였죠. 주식이 오르면 빌린 돈을 갚고도 남으니까 누구나 이 방법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매달 올랐고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몇 달 만에 재산을 불렸습니다. 성공 이야기가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빌린 돈을 갚으라는 통보가 날아온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걸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진콜을 받은 투자자는 당장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하죠. 한 사람이 팔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진콜이 갑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1929년 10월 바로 그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지자 마진콜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팔려는 사람만 가득하고 사려는 사람은 사라졌죠. 단 며칠 사이에 수백만 명의 재산이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이것이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9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10억이었다면 1억이 된 셈이죠. 대공황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미국은 거의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된다.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짧았습니다. 60년 뒤 지구 반대편의 섬나라에서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상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도요타와 소니가 세계를 석권했고 일본 은행들은 세계 10대 은행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도쿄 시내 땅값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쿄 수졸 세구의 땅을 전부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진지하게 나돌 정도였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지방 도시 전체보다 비싸다는 말을 떠올리면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도 똑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사람들은 더 비싼 부동산을 사고 오른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더 큰 돈을 빌렸습니다. 빚 위에 빚을 쌓는 구조, 100년 전 뉴욕에서 본 바로 그 장면이었죠. 1989년 말 일본 주식시장이 꺾이기 시작했고 부동산 거품이 터졌습니다. 이후 일본 경제는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1929년 뉴욕과 1989년 도쿄.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위기의 뿌리는 정확히 같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죠. 그리고 2026년 그 빚의 규모는 10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공장이 닫히고 가게가 문을 닫고 비행기가 뜨지 않았죠. 경제가 심장마비에 걸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 전례 없는 선택을 합니다. 금리를 0%까지 내리고 돈을 찍어서 시장에 쏟아부은 겁니다. 금리가 0%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거의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1억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0원에 가까운 세상이 열린 거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죠. 여기에 더해 정부들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국민 한 사람당 수천 달러씩 수표를 보냈고 한국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경제가 멈추면 사람들이 굶주리니까요. 하지만 이 공짜 돈에는 무서운 부작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으니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빌린 돈은 어딘가에 넣어야 했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그 다음은 비트코인이었죠. 2020년부터 2021년까 전 세계 자산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코로나 바닥에서 2배 넘게 뛰었고 비트코인은 몇 달 사이에 3배, 5배씩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수억씩 뛰어 올랐죠. 주식 앱을 깔지 않은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학생도, 직장 초년생도, 은퇴한 어르신도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빌린 돈이었다는 겁니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주택담보대출을 끌어서 두 번째 집을 사고 코인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라는 걸 걸어 원래 가진 돈의 3배, 5배를 베팅했습니다. 레버리지란 쉽게 말해 지렛대입니다. 1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어치를 사는 거죠. 오르면 5배로 벌지만 떨어지면 5배로 있습니다. 100년 전 뉴욕의 구두 닦기 소년이 빚내서 주식을 사던 모습과 정확히 같은 구조였습니다. 다만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뿐이죠. 1929년에는 미국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문제였지만 2020년대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류의 자산이 빚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도 이 위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려서 빚잔치를 멈추면 경제가 다시 주저앉을 수 있었죠. 정치인들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두려워했고 중앙은행은 시장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미뤘습니다. 한 분기만 더, 올해만 더, 다음 선거까지만 더. 불을 끄는 대신 불 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2022년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자 연준은 뒤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0.75%씩 벼락치기 하듯 올렸죠. 공짜였던 돈에 갑자기 비싼 이자표가 붙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세계 곳곳에서 쌓인 빚의 무게는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이란 전쟁이라는 불씨가 이 빚더미 위에 떨어졌습니다. 기름값 폭등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자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일장에서 목격한 전 자산 동반 하락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기름 시장이었습니다.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던 국제 유가가 일주일도 안 되어 120달러를 찍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거라는 소문이 돌자 150달러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비용이 갑자기 2배 가까이 뛴 셈이죠. 기름값이 이렇게 뛰면 물가는 당연히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앙은행은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이미 빚에 짓눌린 기업과 가게가 버티지 못하죠.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뜁니다. 올려도 지옥, 내려도 지옥.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만 뛰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병입니다.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기름값에 불붙은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할 테니까요. 이 결정이 금값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금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붙고 채권도 이자가 붙지만 금덩어리는 금고에 넣어둬도 한 원도 불어나지 않죠. 금리가 낮을 때는 이게 큰 단점이 아닙니다. 어차피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행에만 넣어도 5% 이자를 받는데 굳이 이자도 없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금값이 떨어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락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진콜. 100년 전 대공황 때 뉴욕을 덮쳤던 그 공포가 2026년에 전 세계를 동시에 덮친 겁니다. 과정은 이랬습니다. 전쟁 뉴스가 터지자 주식시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치솟을 테니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공포가 퍼진 거죠. 주가가 떨어지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마진콜이 날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더 넣든지 아니면 가진 걸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통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식만 빚내서 산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코인도 레버리지로 사고 부동산도 대출로 사고 금도 빚을 끼고 매수한 경우가 수두룩했죠. 마진콜을 받은 투자자는 현금이 급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것부터 내다 팝니다. 주식을 팔고 그래도 모자라면 코인을 팔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보루라고 밀었던 금까지 팔아치웁니다.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합니다. 금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금을 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3월에 벌어진 전 자산 동반 하락의 정체였습니다. 금값이 떨어진 건 금의 가치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빚이라는 하나의 사슬로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사슬을 타고 채권으로, 코인으로, 금으로, 부동산으로 번져나갔죠. 100년 전 뉴욕에서는 주식시장 안에서만 마진콜이 돌았지만 2026년에는 지구 전체의 모든 자산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마진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진 만큼 충격도 비교할 수 없이 깊었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딱 하나, 홀로 치솟는 것이 있었습니다. 달러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움켜쥔 건 금이 아니라 미국 달러 현금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어떤 자산이든 사고 팔려면 결국 달러가 필요했으니까요. 달러가 강해질수록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더 싸 보이게 됩니다. 금값을 짓누르는 마지막 한 방이었죠. 피난처의 붕괴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빚의 사슬은 시장만 옥죄게 아니었습니다. 그 끝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의 숫자가 떨어지는 건 화면 속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봄, 그 숫자들은 빠르게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공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 수입 자체가 멈춰버리게 되죠. 기름값이 비싸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기름이 아예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이라고 하면 자동차 연료나 난방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원유의 쓰임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나프타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나프타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재료죠.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 택배 상자를 감싸는 비닐, 음료수 페트병, 심지어 옷의 원단인 폴리에스터까지 전부 나프타에서 출발합니다. 원유가 끊기면 나프타가 만들어지지 않고 나프타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의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포장재 가격이 가장 먼저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면 한 봉지를 감싸는 비닐 포장, 우유를 담는 팩, 냉동식품 트레이, 배달 음식을 담는 용기. 이런 것들의 원가가 포장재 부족으로 계속 상승하게 될 겁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감싸는 비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 전반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범퍼와 내장재에 쓰이는 플라스틱 부품 공급이 끊기고 전자제품 공장에서는 기판을 감싸는 절연 소재가 모자라게 되죠. 나프타 하나가 빠지면 공급망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물건이 부족해지고
물건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본격적인 물가 폭등이 시작되기도 전에 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불안감만 커질 겁니다. 대출 이자도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 시절 낮은 금리에 혹해서 집을 산 사람들, 신용대출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모두 매달 나가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2020년에 연 2%대 금리로 빌린 돈이 5%가 넘는 이자를 물게 될 테니까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가정도 드물지 않게 될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식재료를 담아올 포장 용기 값이 치솟고 배달 용기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겠죠. 원가가 올라 메뉴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고 그대로 두자니 적장황이 벌어집니다. 폐업 신고가 늘기 시작하고 상가 건물 1층에 빈 가게가 하나둘 눈에 띄게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게 됩니다. 금리가 높으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엄두를 내는 사람이 줄고 매수자가 사라지면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빚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전셋집을 구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잠을 설치게 되고 집주인은 빈 방을 채우지 못해 이자를 막을 길이 없어지죠. 젊은 세대의 좌절은 더 깊어질 겁니다. 2020년대 초반 주식과 코인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사회 초년생들이 대거 투자에 뛰어들었죠.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뜻이었죠. 오를 때는 영웅이었지만 떨어지면 빚만 남게 됩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진 20대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원유 한 방울이 만들어낼 연쇄 반응의 맨 얼굴입니다. 호르무즈라는 먼 바다의 이름이 우릉내 편의점 진열대까지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금융시장의 그래프가 아무리 떨어져도 남의 일 같았던 사람들이 빈 진열대와 오른 가격표 앞에서 비로소 위기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빠진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과거에 비슷한 수렁에 빠졌던 나라들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름이 무기가 되어 세계 경제를 뒤흔든 적이 있었죠. 1973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끊어버린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터졌고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보복으로 기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른바 1차 오일 쇼크였죠. 그때 벌어진 일은 2026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기름값이 몇 달 사이에 4배로 뛰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짝수날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홀수날에는 홀수인 차만 주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생겼죠. 일본에서는 화장지가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름과 직접 관련 없는 물건인데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닥치는 대로 사재기를 한 겁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또 다른 부족이었죠. 오일 쇼크 이후 세계 경제는 바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사장에서 설명한 그 병,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만 뛰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0%를 넘어섰고 실업률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넘쳤지만 물건값은 매달 올라갔죠. 이 고통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결국 극약 처방을 선택했습니다. 1979년 연준 의장으로 부임한 폴 볼커라는 사람이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죠. 1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만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지만 결국 물가는 잡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환자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인 것과 같았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73년에는 금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뛰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금으로 달려갔고 금값은 크게 올랐죠. 분산 투자의 원칙이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사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원칙 자체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빚이라는 사슬이 모든 자산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이죠. 과거에 통했던 대피소가 이번에는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볼커처럼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리는 처방이 다시 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가계와 기업, 심지어 정부까지 빚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과 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약이 병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처방전을 그대로 꺼내 쓸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새로운 해법의 실마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처방전이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2026년의 위기는 분명 거대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마리는 존재합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빚의 사슬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는 것이죠.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현금의 힘입니다. 사장에서 봤듯이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질 때 유일하게 값어치가 올라간 건 달러 현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 쉽게 말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산을 싸게 주워 담을 수도 있죠. 대공황 시절에도 현금을 쥐고 버틴 사람들이 폭락장 이후 가장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돈을 통장에 넣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의 비중을 평소보다 높여두는 겁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이걸 현금 비중 확대라고 부르는데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욕심을 줄이고 여윳돈을 확보해두라는 뜻이죠. 두 번째 실마리는 에너지 구조의 전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중동의 기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가 될 겁니다. 태양광, 풍력, 원자력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한 나라일수록 기름 공급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기죠. 당장 내일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 위기가 전환의 속도를 크게 앞당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문해력입니다. 생소한 표현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통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읽어내는 능력이죠. 과거에는 경제 뉴스만 보면 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기업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만 확인하면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2006년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게 될 겁니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나프타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포장재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줄줄이 멈추는 현상은 지금의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루트에 모든 걸 걸어두는 건 위험합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조달처를 분산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핵심 소재의 비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공급이 끊겨서 허둥댔던 기억이 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실마리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이죠. 자산도, 에너지도, 공급망도, 정보도 한 바구니에 담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1장에서 봤던 계란과 바구니의 비유를 기억할 겁니다. 바구니 자체가 불타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면 바구니의 종류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빚으로 연결된 자산이라는 같은 재질의 바구니가 아니라 현금이라는 불에 타지 않는 바구니를 하나쯤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위기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문제는 그 끝을 맞이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929년 뉴욕의 구두 닦기 소년, 1989년 도쿄의 부동산 투기꾼, 그리고 2020년대 스마트폰으로 레버리지를 건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 시대도 나라도 도구도 전부 달랐지만 이들을 무너뜨린 건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죠. 1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교훈은 잔인할 만큼 단순합니다. 빚으로 쌓은 풍요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거품이 클수록 터졌을 때의 충격도 크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매번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지만 결국 한 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공황 시절 시카고의 거리에서 알 카포네라는 갱단 두목이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줄을 서서 빵 한 조각을 받아갔죠. 법을 어겨서 불을 쌓은 범죄자가 나라보다 먼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건 명확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주식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한 끼였다는 거죠. 2026년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금융시장을 지나 공장을 멈추고 결국 우리의 식탁까지 흔들어 놓게 될 겁니다. 그때 진짜 중요한 건 금값이 얼마인지,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빠졌는지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석 달을 버틸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지, 직장을 잃어도 당장 무너지지 않을 안전판이 갖춰져 있는지가 될 겁니다. 한국은 이 위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이며 경제의 뼈대인 수출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엮여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대학생의 통장 잔고까지 직접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가 왔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맞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간 반복된 위기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빚이 거품을 만들고 외부 충격이 방아쇠를 당기고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를요. 그리고 2026년 이란 전쟁이라는 충격이 역사상 가장 큰 빚더미 위에 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피난처마저 함께 무너지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숫자가 아닌 생존의 무게로 자산을 다시 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죠.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빚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와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지정학적 변화를 읽는 눈과 형과 현금이라는 방패가 절실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위기의 방아쇠는 호르무즈가 아니라 어디에서 당겨지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